경쟁 후보 중에 결국은 최다 득표자죠. 최다 득표자가 공화당 조 바이든이든 도널드 트럼프든 국민들로부터 한 표라도 더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가 바로 그 캘리포니아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55명을 싹쓸이해 가버리는 겁니다. 그 득표수에 비례해 가지고 55명을 27명 대 28명 이런 식으로 백중지세일 때는 그럴 수 있겠죠. 55명의 선거인단을 27명 대 28명 이런 식으로 득표율에 비례해 가지고 선거인단을 분할하는 게 아니라 한 표라도 국민들로부터 더 많이 지지를 받은 후보가 캘리포니아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를 55명을 싹쓸이해 가버립니다. 그게 바로 승자 독식제도 유닛 룰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그 승자 독식제도가 미국의 50개 주 전체적으로 똑같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미국의 50개 주마다 투표 방식도 다르죠. 종이 투표를 하는 데가 있고 전자 투표를 하는 데가 있고 우편 투표를 하는 데가 있고 각각의 투표 방법도 다르듯이 50개 주가 모두 획일적으로 승자 독식 제도를 따르는 건 아니고 2개 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미국의 중부에 있는 네브래스카주와 미국의 북동부에 있는 메인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네브래스카주의 선거인단 숫자는 상원의원 숫자 2명과 하원의원 숫자 3명을 합해서 총 5명이고요. 메인주의 선거인단 숫자는 상원의원 숫자 2명과 하원의원 숫자 2명을 합해서 4명입니다. 자, 그 중에서 그 2개 주는 상원의원 숫자에 해당되는 상원의원이라는 게 주 전체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 2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원의원은 주 전체를 대표하다 보니까 상원의원 숫자에 해당되는 2명은 다른 48개 주와 마찬가지로 주 전체적으로 투표 결과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사람이 싹쓸이를 합니다. 상원의원 숫자에 해당되는 선거인단 수 각각 2명씩은 네브래스카주 2명, 메인주 2명은 다른 48개 주와 동일한 승자 독식 방식이죠. 주 전체에서 한 표라도 많은 획득한 후보가 선거인단 수 2명을 다 가져갑니다. 그에 반해서 하원 의원 숫자에 해당되는 선거인단 숫자 네브래스카주 3명과 메인주 2명은 각 하원 의원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출하다 보니까 각 하원 의원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 각 주 안에서도 즉 네브래스카주와 메인주 안에서도 연방 하원 의원은 지역구가 따로 있어서 그 지역구에서 네브래스카주는 연방 하원 의원 3명 선출, 메인주는 연방 하원 의원 2명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하원 의원 숫자에 해당되는 3명과 2명은 결국은 그 각 하원 의원 지역구별로 승자 독식을 따집니다. 각 지역구별로 그 지역구에서 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 지역구에 해당되는 하원 의원 기호하고 똑같은 선거인단 한 명은 그 한 표라도 많이 획득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네브래스카주를 예로 들면 하원 의원 지역구가 A, B, C 3개 지역구가 있어서 총 3명의 연방 하원 의원을 선출하는데요. A 지역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 선거인단 한 명은 도널드 트럼프가 가져가고 B 지역구하고 C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았다 그러면 조 바이든이 B하고 C에 해당되는 선거인단 숫자 총 2명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네브래스카주와 메인주는
48개 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큰 틀에서는 결국은 대통령 선거할 때 승자 독식 제도라는 그러한 독특한 선거 제도가 선거인단 선출 방식에 적용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득표수에 비례해 가지고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연방 국가의 특성상 승자 독식 제도를 미국 건국 초기에 그러게 헌법에서 명문화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득표를 많이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인단을 누가 과반수를 확보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국민의 총 득표수는 상대 후보보다 더 많이 받았지만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는 상대 후보보다 선거인단 확보를 덜 확보해가지고 적게 확보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던 낙선했던 경우가 총 5차례가 있습니다. 자, 국민들의 전체 지지는 국민들의 총 득표수, 국민들이 선거인단 선출을 할 때 그 득표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총 득표수는 상대 후보보다 더 많이 받았지만 중요한 선거인단 수 확보에 있어서는 상대 후보보다 덜 확보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던 낙선했던 경우가 딱 5차례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2024년 현재 대통령 45대 대통령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총 헌정 역사 235년 중에 45명의 대통령이 배출이 됐는데요. 그 45명의 대통령 중에 국민들의 총 득표수는 상대 후보보다 앞섰지만 선거인단 확보에 있어서는 상대 후보보다 뒤져버려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던 5번의 케이스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미국의 헌정 역사상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4개 가문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가문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부자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아들에 해당되는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1824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때 상대 후보가 누구였냐면 나중에 7대 대통령이 되는 앤드루 잭슨입니다. 미영전쟁 당시 1815년 1월 8일 뉴올리언스 전투의 영웅인 앤드루 잭슨이 나중에 7대 대통령에 당선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군종 중에 2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그 7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앤드루 잭슨이 1824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때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나중에 7대 대통령이 되는 앤드루 잭슨보다 국민의 총 득표수도 앞섰고 선거인단 수마저도 앞섰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국민의 총 득표수를 많이 받았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선거인단 수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보다 선거인단 수를 더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거인단 숫자가 과반수여야 합니다. 과반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선거인단 수 확보 1위가 앤드루
잭슨이고 2위가 존 퀸시 애덤스고 3위가 또 어떤 인물이 있고 4위가 헨리 클레이고 이런 식으로 3위, 4위, 5위 이런 군소 후보들이 난립을 했습니다. 2명의 인물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게 아니라 군소 후보가 난립을 해가지고 선거인단 수 확보에 있어서 앤드루 잭슨이 1위를 하고 존 퀸시 애덤스는 2위를 하고 3위는 누구고 4위는 헨리 클레이고 5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군소 후보가 난립되다 보니까 1위였던 앤드루 잭슨이 선거인단 수를 과반수 확보를 못 해버렸습니다. 두 사람만 경쟁을 했다면 1등이 당연히 과반수를 확보했을 텐데 3위, 4위, 5위를 한 후보들도 난립을 하는 바람에 앤드루 잭슨이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 1위를 했지만 과반수가 안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과반수가 안 되면 미국 대통령 선거법상 바로 연방 상원도 아니고 연방 하원에서 선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그 선거인단 그 투표에서 과반수가 안 돼가지고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던 경우가 딱 2번 있습니다. 2번. 첫 번째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당선될 때고, 두 번째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당선될 때가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거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선거인단 투표에서 확보해서 부통령을 선출을 못하면 부통령은 연방 하원이 아니라 연방 상원에서 선출을 합니다. 반면에 선거인단 투표에서 대통령을 선출을 못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인단 과반수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대통령을 선출을 못했다. 그러면 연방 상원이 아니라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미국 헌정 역사상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 선거를 한 경우가 2번인데요.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당선될 때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당선될 때 이상 2차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1824년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딱 200년 전인 1824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의 총 득표수와 선거인단 수 확보에 있어서도 1위를 했던 후보가 앤드루 잭슨이었지만은 선거인단 확보가 과반수가 안 돼가지고 연방 하원으로 가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때 그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2위 했던 존 퀸시 애덤스와 4위를 했던 헨리 클레이가 연합전선을 구축했습니다. 2위였던 존 퀸시 애덤스가 4위였던 헨리 클레이에게 제안하기를,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신 헨리 클레이를 미국의 국무장관, 국가서열 2위인 국가서열 4위인 국무장관에 임명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 장관이죠. 미국의 국가서열은 참고로 1위가 대통령, 2위가 부통령 겸 상원의장, 3위가 하원의장, 4위가 우리나라 외교장관 격인 국무장관인데요. 자, 그래서 그 2위였던 존 퀸시 애덤스가 4위였던 헨리 클레이에게 국무장관 자리를 제안하면서 2위와 4위가 연합전선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 투표에서 2위인 존 퀸시 애덤스와 4위인 헨리 클레이를 지지하는 하원 의원들이 연합을 결집을 해가지고 2위였던 존 퀸시 애덤스에게 표를 많이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1위였던 앤드루 잭슨이 대통령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1824년이었고요. 그게
미국 헌정 역사상 국민의 득표수는 많았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과반수 확보를 못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떨어졌던 첫 번째 케이스, 5번의 케이스 중에 첫 번째고요. 자, 그때 1824년쯤에 아깝게 떨어졌던 미영전쟁 당시 1815년 1월 8일 뉴올리언즈 전투의 영웅인 앤드루 잭슨은 4년 후인 1828년에는 제7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 중에 2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 헌정사상 국민의 총 득표수는 많았으나 선거인단 수를 확보함에 있어서는 상대 후보에게 뒤져가지고 대통령에 탈락했던, 낙선했던, 패배했던 두 번째 케이스가 바로 1876년입니다. 1876년에 19대 대통령 러더퍼드 헤이스 대통령이 당선될 때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19대 대통령인 러더퍼드 헤이스 대통령이 1876년에 당선될 때 국민들로부터 유효 득표수는 더 적었으나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과반수를 확보해가지고 1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러더퍼드 헤이스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가 그로부터 12년 후인 1888년입니다. 1888년에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당선될 때 벤저민 해리슨이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는 국민 유효 득표수는 전직 대통령인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더 국민 득표는 더 많이 받았지만 선거인단 확보는 벤저민 해리슨이 과반수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벤저민 해리슨이 1888년에 제23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 벤저민 해리슨 23대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4개 가문 중에 두 번째 해당되는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은 할아버지,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은 손자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이 바로 1888년에 제23대 대통령에 당선될 때 전직 대통령인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을 꺾고 당선이 됐는데요. 국민의 유효 득표수는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는 벤저민 해리슨이 과반수를 확보해서 벤저민 해리슨이 23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앞으로 이제 한 1시간도 안 남았는데요. 10시부터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이 겨루는 사상 첫 대통령 선거 TV 토론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개최가 되는데요. 자,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이 겨루는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1892년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1912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전현직 대통령이 겨루는 TV 토론은 사상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전현직 대통령이 겨루는 사상 첫 TV 토론이 잠시 후 10시부터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CNN 방송 주관으로 90분 동안 설전이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132년 전인 1892년에는 현직 대통령인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과 전직 대통령인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리턴 매치를 합니다. 리턴 매치를 해서
그 1892년에는 현직 대통령인 벤저민 해리슨을 꺾고 전직 대통령인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제24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징검다리식으로 대통령 임기 2번을 띄엄띄엄 분할해 가지고 수행했던 첫 번째 케이스고요. 만약에 이번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꺾고 당선이 된다면 그 132년 만에 대통령 임기를 띄엄띄엄 징검다리식 임기로 2번의 임기를 수행한 2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888년으로부터 무려 112년이 지난 2000년에 즉 새천년이죠. 21세기 시작 새천년에 이제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또 아들 부시가 선거인 단수 국민 유효 득표수에서는 상대 후보였던 민주당의 현직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보다 아들 부시가 엘 고어보다 국민의 유효 득표수는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인 단수 확보에서는 더 앞섰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시 조지 워커 부시가 제43대 미국 대통령에 2000년에 당선이 됐는데요. 그때 유효 득표수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민주당의 현직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는 국민의 유효 득표수가 5,100만 표 정도 됐습니다. 5,100만 표. 그런데 공화당의 아들 부시는, 즉 조지 워커 부시는 국민들의 유효 득표수가 5,050만 표로 엘 고어보다 아들 부시가 50만 표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인 단수 확보에서는 엘 고어가 266명이었는데요. 아들 부시가 271명으로 아들 부시가 엘 고어보다 선거인단을 5명을 더 확보해서 과반수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시가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에 당선된 게 2000년 대통령 선거니까 지금부터 24년 전입니다. 그게 네 번째 케이스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케이스, 즉 국민의 유효 득표수는 상대 후보보다 더 많이 받았지만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 뒤져버려서 상대 후보보다 선거인단 확보를 덜 해서 뒤져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던 패배했던 다섯 번째 케이스, 마지막 다섯 번째 케이스가 2016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2016년 대통령 선거니까 지금부터 8년 전인데요. 그때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버락 오바마 전반기 임기 4년 동안 미국의 국무장관을 했던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그 힐러리 클린턴은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2번 중에 첫 번째 임기 1기 전반기 임기 4년 동안 국무장관을 했던 인물일 뿐만 아니라 42대 대통령 빌리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기도 한데요. 그 힐러리 클린턴이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겨뤘는데요. 국민의 총 득표수는 힐러리 클린턴이 6,600만 표 정도 되고 도널드 트럼프가 6,300만 표 정도였기 때문에 국민 총 득표수는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300만 표 정도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는 큰 차이로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보다 더 많이 선거인단을 확보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미국 헌정사상 최고 갑부, 가장 부자 대통령이 탄생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현재 재산이 약
4조 2천억 정도, 4조 2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가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롯데월드타워가 2016년 말에 완공되고 2017년 4월 3일에 개관을 했는데요. 그 공사 기간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공사 기간, 공사 비용이 총 4조 원입니다. 4조 원. 그런데 미국 헌정 역사상 가장 부자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가액이 4조 2천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금액이 롯데월드타워의 건축 공사비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부자 대통령이 누구냐, 대통령 중에 두 번째 부자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1789년부터 1797년까지 대통령 임기 4년을 두 번 총 8년을 하고 1797년에 은퇴하고 2년 후에 67세 나이로 서거하셨는데요. 그분은 결혼을 할 때 초혼이었는데 배우자는 재혼이었습니다. 배우자는 미국 초창기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버지니아주의 최고 갑부의 미망인이었습니다. 최고 갑부의 미망인이어가지고 그 미망인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엄청나게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지만 하더라도 약 한 2,800만 평 정도를 상속을 받아서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과 재혼을 했는데요. 재혼 당시에 조지 워싱턴은 초혼이었습니다. 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기존의 자기의 소유 토지 한 700만 평에 부인의 유산 2,800만 평을 합해가지고 약 3,500만 평 정도의 땅을 소유한 대지주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노예도 3,000명 정도 됐습니다. 노예가. 그 노예들 3,000명도 일종의 재산적 가치로 평가받아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가장 부자 대통령이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고요. 두 번째로 부자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국민의 총 득표수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 뒤져버려가지고 대통령에 낙선됐던 5번의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국민의 총 득표수는 상대 후보보다 뒤졌지만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 앞서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됐던 5번의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1824년에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 1876년에 19대 대통령 러더퍼드 헤이스, 1888년에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 2000년에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그 다음에 2016년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상대 후보보다 득표수, 국민 총 득표수는 뒤졌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과반수를 확보해서 대통령이 당선됐던 케이스, 5번의 케이스입니다. 자, 제가 지금 달린 횟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한 7바퀴 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상으로 1시간 13분 찍고 있으니까 아니다. 4바퀴를 더 달렸구나. 지금
1시간 13분째 찍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석촌호수 4바퀴는 유튜브를 안 찍고 4바퀴 10.25km를 달렸고요. 나중에 추가로 4바퀴를 달린 것 같습니다. 1시간 13분 동안은 달리면서 유튜브를 찍었기 때문에 달리면서 찍었던 그 바퀴 수는 1시간 13분이니까 말하면서 천천히 달리면서 찍었으니까 1시간 13분 동안 찍었다라는 것은 4바퀴를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유튜브를 찍지 않고 4바퀴 달리고 나중에 유튜브를 찍으면서 4바퀴를 달려서 이제 8바퀴 달렸으니까 이제 하프 코스 거의 다 달렸습니다. 오늘 하프 코스만 달려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7도라고 전광판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27도입니다. 석촌호수 한 바퀴에 2563m, 4바퀴에 10.25km, 8바퀴에 20.5km, 16바퀴에 41k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 26.4마일 배구오리길이 되는데요. 현재 8바퀴 좀 더 달렸고 8바퀴 플러스 600m를 더 달리면 석촌호수 8바퀴 플러스 600m를 더 달리면 하프코스, 풀코스의 절반인 하프코스 21.0975km가 되는데요. 자, 현재 유턴한 지점이 1250m 지점이고 여기서부터 아까 출발했던 지점이 900m 지점이니까 900m 지점에서 제가 출발을 했었습니다. 7시 14분에 출발할 때 900m 지점에서 정확하게는 850m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1250m 지점에서 유턴을 했으니까 왕복하면은 편도 400m, 왕복 800m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800m에다가 좀 더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호 한복판에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저 북서쪽 방향 롯데월드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이고요. 이 호텔 건물이 롯데월드 호텔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곳은 굴다리입니다. 굴다리, 동호와 서호를 연결해주는 굴다리. 현재 제가 서호에서 동호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호의 북쪽변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동호의 북쪽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굴다리 여기에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저쪽 굴다리 쪽에 러닝 피플, 달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그 그림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저기 제가 비추고 있는 저쪽 방향. 자, 이 수로, 이 물이 통하는 수로가 동호와 서울을 연결해주는 수로고요. 그 수로 남쪽과 북쪽에 굴다리가 있죠. 남쪽과 북쪽에 굴다리가 있는데 이 굴다리는 수로의 남쪽에 있는 굴다리고 저 굴다리는 수로의 북쪽에 있는 굴다리인데요. 수로의 북쪽에 있는 굴다리에 러닝 피플, 달리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로 달리기를 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이 한 6, 7명의 사람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는 그래픽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롯데월드 가 있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깅로 석촌호수 서호의 동쪽 조깅로고요. 그 다음에 계속 달리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출발했던 지점까지 가게 되면 석촌호수 8바퀴 하고도 800m를 더 달리게 됩니다. 원래 8바퀴 하고 600m를 달리면 마라톤 풀코스의 절반인 하프 코스가 되는데요. 즉 21.0975km가 되는데요. 오늘은 600m가 아니라 그보다 200m가 긴 800m를 달릴지, 아니면 저기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까지 달리겠습니다. 그러면 서호 수변무대가 500m 지점입니다. 석촌호수 총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2563m 구간 100m 단위로 거리 표시가 바닥에 되어 있습니다.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2563m인데요. 조깅로, 우레탄 조깅로 바닥에 100m 간격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출발했던 지점이 지금 출발했던 지점에 다 도착했습니다. 출발했던 지점이 좀만 더 가야겠습니다. 출발했던 지점이 대략 한 800m, 850m 지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나온 것 같습니다. 지나와 버린 것 같은데요. 여하튼 아까 출발했던 지점 850m 지점에서 출발했는데, 아까 여기네요. 여기 출발했던 지점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이 표시판이 있는 여기가 대략 800m 정도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고요. 800m 지점에서. 그래서 아까 1200m, 1250m 지점에서 반환했으니까 왕복 900m를 더 달렸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저기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그쪽이 롯데월드 타워를 조망하기가 좋습니다. 그곳까지 갈 예정인데요. 그곳은 500m 지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900 플러스 350을 더하면 1250m, 석촌호수 4바퀴 플러스 1250m를 달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석촌호수 8.25바퀴, 석촌호수 동호 서호를 합해서 3바퀴에 2563m고요. 그 중에 8.25바퀴, 즉 8과 4분의 1바퀴를 돌면 하프 코스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8.5바퀴, 8과 2분의 1바퀴를 돌게 되는 셈입니다. 8.5바퀴, 하프 코스보다 한 600m 더 달린 셈이 됩니다. 하프 코스가 풀코스의 절반인 21.0975km인데요. 그보다 약 600m 정도 더 달리게 됩니다. 자, 도착하기 50m 전이고요. 자, 석촌호수 8.5바퀴 약 한 1.5km 정도, 21.5km 정도 달린 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각이 9시 47분입니다. 자, 이거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 현재 시각은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오전 9시 47분인데요. 오늘 제가 지금부터 약 2시간 반 전인 7시 14분부터 달렸습니다. 7시 14분부터 8시 14분, 9시 14분, 대략 한 2시간 반 정도 달렸습니다. 자, 2시간 반 동안 오늘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아침 7시 11분부터 현재 9시 47분까지 약 2시간 반 정도 달렸는데요. 석촌호수 8바퀴 반을 달렸습니다.
하프 코스 21.0975km보다 약 한 600m 더 달렸으니까 21.7km 정도 달렸습니다. 21.7km. 총 8.5바퀴 달리는 도중에 처음에 4바퀴는 그냥 유튜브 촬영하지 않고 달렸고요. 나중에 4바퀴 반을 달릴 때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면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1시간 23분째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1시간 23분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책하는 분들, 저처럼 달리기를 하는 분들, 또 앉아서 담소를 나누시는 분들, 각자의 방식으로 오늘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오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자,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북쪽 방향 롯데월드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건물이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변에 있는데요.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서호 한복판에 있는 게 바로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고요. 그 다음에 자, 서호 남쪽 조깅로를 따라 쭉 30층 정도 되는 주상 복합 아파트들 여러 동이 쭉 도열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의 관객석입니다. 석촌호수에는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총 2563m 조깅로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조깅로의 폭은 약 5m 되고 조깅로의 총 길이 2563m인데요. 그 2563m 그 구간 중에 이러한 수변 무대가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곳이 이곳 서호 남서쪽, 서호의 남서쪽 코너에 있는 서호 수변 무대입니다. 이곳에서 각종 공연을 많이 합니다. 이 무대, 제가 서 있는 곳이 무대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관객석 스탠드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이 9시 50분입니다. 현재 시각이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오전 9시 50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분이 지나면 오전 10시부터 미국 헌정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이 대결하는 첫 TV 토론, 미국 헌정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넉 달 반 앞둔 시점에서 대결하는 첫 TV 토론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약 1시간 20분 이상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넉 달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미국 헌정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겨루는 첫 TV 토론이 앞으로 9분 후에 전개됩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TV 토론은 9월 10일에야 있습니다. 9월 10일.